자, 다음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재당업과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봤더니 부합하는 거, 일치 여부 문제 물어보고 있고요. 기억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니까 글을 읽어나가면서 기억 단어에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거는 글을 읽는 중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추론 문제네요. 글을 읽고 나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글을 전체를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같이 세 가지 문항 풀기 전에 지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에 부합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선택지를 써 놓을게요. 그리고 글을 읽어나가면서 문단별로 지워나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고 카르텔과 바꿔 쓸 수 있는 낱말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 읽은 다음에 이미 이 문제 정답은 나왔겠죠? 추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당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재당업 하면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1재당, 무슨 재당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죠. 설탕과 관련된 얘기라는 게 그래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사전적 의미로는 설탕을 정제하는 공업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네요. 설탕의 주성분인 당이 1689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사탕수수로부터 당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어. 미국이 추출하는 데 성공하고 이후에 산업혁명을 통해 정당 공장이 생겨나고 자동화되면서 화학 처리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기본적인 재당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과거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이 글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바는 재당업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재당업이 된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1대재당이 1953년 처음 시작했고 현재는 여러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당업의 역사는 어떻게 지나왔을까?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한 바가 바로 첫 번째 문단에서 드러나고 있네요. 재당업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왔을지에 대해서 아마 서술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고 1, 2, 3, 4, 5번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네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당업이 어떻게 역사가 지나왔는지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공시적이라고 하겠죠. 시기한 순서대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그게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항이 개항되고 조선 최초로 수입된 설탕회사가 영국 자본계의 정제당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선 최초로 수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 일본의 정제당으로 고치되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뭔가 수입된 설탕 산업이 이제 일본에 의해 자유롭게 교체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일본제당으로 이제 합쳐진다. 이게 1907년 하면 이제 슬슬 합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세계적으로 설탕의 시대가 고가를 유지하게 되고 대일본제당은 재당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고가를 유지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1920년 후반 설탕의 시세가 급락하고 과잉 공급, 왜 과잉 공급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투자를 하게 되니까 시세가 떨어지니까 과잉 공급된 거 당연히 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자 당업연합회는 설탕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카르텔로 전환하여 가격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그 산업을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까지 두 번째 문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번은 아직 모르겠고요. 2번, 해방 후 나오지 않았죠? 개항 이후 재당업 성장의 배경에는 정책적 지원과 특혜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개항이 됐다라고 보는 건 이쪽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항이 되면서 회사가 영국 자본계 정제당을 통해서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일본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광의 공급이 되고 방어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게 되고 뭔가 자신 기업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왠지 3번이 정답인 것 같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확인해 보면서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과 5번? 5번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설탕 수급 불균형이 국제적인 설탕 가격 폭락을 초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20년대 후반에 시세가 급락했다고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탕의 시세가 급락한 것은 맞지만요.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여기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번은 왠지 아닌 것 같다라고 표시도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두 번째 문단을 통해 3번은 대충 맞는 것 같고 5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감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읽으니까 6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시된 자료의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카르텔이라는 단어 상당히 어려운데요. 연합회, 기업이 연합을 이루어서 뭔가 전환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업이 뭔가 독점이 한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뭘 해서 통제를 강화했다라고 본다면은 가장 대신할 수 있는 단어, 기업이 연합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정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일본 제당 조선지점을 통해 조선의 설탕 산업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일본 제당이 총독부의 후원을 얻고 이제 조선지점을 완전히 설탕 산업에 독점을 시작한 거죠. 1920년도부터 황해도 일대에 사탕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원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 황해도 일대에 한번 심어봤습니다. 근데 낮은 생산성으로 경쟁력이 없음을 깨닫고 수입해서 가공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당업으로 정제당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설탕의 큰 수요 시장인 만주,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운송비를 절감하는 것. 만주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제당 산업이 후반까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더라도 누구의 후원을 얻고 뭔가 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인 거 3번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1번. 운송비 절감을 위해 정제당업으로 정함했냐? 아니죠. 여기서 왜 정제당업으로 큰 전환을 하게 되었냐? 그게 생산성, 낮은 생산성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1번하고는 절대 관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 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2번은.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확인해 볼까요? 대일본 제당은 조선을 설탕 산업의 상품 시장이자 원료 공급지로 개발했으니까 원료 뭔가 공급하려고 했지만 그게 시장성이 없었잖아요. 4번도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5번도 아닌 것 같고 2, 3 가운데 하나인데 3번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제당업은 생산체제와 단절되어 공급량이 크게 줄어 설탕 소비는 계속 증가했다. 뭔가 산업은 단절이 되고 있지만 해방 이후죠. 당연히 일본이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설탕 계속 먹던 사람들은 계속 먹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번 국민들은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사업 기회를 포착한 설탕 무역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생산 설비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 이후에도 뭔가 정부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원료당에서도 특혜를 받으면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설탕은 정부로부터 가격을 통제받지 않음으로써 제당 회사들은 설탕 가격을 담합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통리를 취하기 시작했다.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제당 회사들은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후발업체가 도태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국내 설탕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해방 이후에 설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죠. 제당 회사들의 설탕 가격 담합을 단속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고 알려주고 있죠. 2번도 제외. 정답이 3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읽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일본 제당 자본의 조선 진출로 인해 설탕에 첨가된 아이스크림 유행했을 수도 있죠. 설탕 소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제당 회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가격이 높아짐에도 줄지 않았다라고 마지막 문단에서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당업은 해방 이후 꾸준하게 기간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3번은 조금 아쉽긴 하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는지는 약간 애매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방 이후 일본이 철수하면서 생산 체계가 축소되거나 폐기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거는 계속 증가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문단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지점 설립은 국내 제당업의 호황을 일으켰으며 조선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5번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5번 가운데 조금 더 정답에 근거한 게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뭔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산업이 발전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번은 절대 추측 불가니까 정답을 5번으로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시죠. 이 질문은 두 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한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캐나다 댐과 관련돼서 자연을 어떻게
뭐 보존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 2, 3, 4, 5번 선택지를 놓고 하나씩 지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이니까 전체까지 읽고 특히 마지막 문단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신다면 이어진 내용이 무엇일지 감을 잡아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글이 나뉘고 있는 글이니까요. 그 두 가지 상반된 주장들,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주에 인접한 계곡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놓고 지역 환경단체와 발주처 전문가들의 논쟁이 이뤄졌다.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건설해도 된다, 건설하면 안 된다. 대충 감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계곡을 숨을 시키는 댐을 건설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계획이 본 취지였습니다. 이 계획안을 놓고 시민단경단체 전문가 스미스와 발주처 전문가 리처드 사이에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미스의 견해, 리처드의 견해, 두 가지 견해를 딱 정리하면은 두 가지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처드부터, 원래는 스미스 먼저 얘기 주면 좋은데 리처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는요, 환경의 보호관리 운동의 창시자였습니다. 보호관리 운동. 산림 지역을 지혜롭게 이용하자라는 게 이 리처드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면서도 보호한다. 그리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밑줄 그으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국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끔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산림은 자연의 신비를 품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이므로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산림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것이 이 사람의 궁극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면 자연보존 운동을 대변하는 스미스 나옵니다. 이제 스미스의 생각은 그냥 밑줄을 그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인간의 소비를 위해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보호관리주의가 심각한 문제다. 이 사람들, 보호관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고 지구 곳곳에 발생되는 이런 것들 다 개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정신적 가치를 강조했고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그래서 댐 건설하는 거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보호관리와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리처드와 스미스가 주장하는 바가 정확하게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조개 논쟁은 환경 이론의 지배적인 두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떤 겁니까? 보호관리주의자는 리처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수의 이익을 위한 자연환경은 당연히 안 돼. 하지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더 오랜 시간 동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를 위해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모두에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된다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네요. 보존주의자는 아마 이 사람, 스미스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거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 자원은 도구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사람, 보존주의자도 마치 가치가 있다. 도구적 가치를 지닌과 동시에 비슷한 점은 있네요. 도구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자체로 목적의 가치도 있다고 보는 차이점도 살짝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전체를 다 읽어봤네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처드라는 사람은 요건 보호관리예요. 대등한 관계일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때 그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었죠. 보호관리자, 보존주의는 모두 자연이 도구적 진위를 보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 문단을 통해 2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호관리주의와 보존주의자는 이중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아니죠. 스미스는 자연보존의 윤리적 근거를 자연이 이익을 위한 수단적 가치에서 찾았다. 이거는 스미스가 아니라 리처드와 관련된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 중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정답을 2번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이어지겠죠?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한 바는 요겁니다. 보호관리와
보존주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론가들이라고 할까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 장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통점과 차별점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어질 내용으로도 보호관리주의와 보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이미 소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현재 어떻게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4번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맥락에 따라 기억에 들어갈 접속 부사 어휘 문제니까요. 어휘 문제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의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도를 물어본다는 것은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답을 찾을 때는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읽어보셔도 이 글을 통해 필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한 단계니까 가운데 내용까지 읽어보면서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날이 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에 따라 법적 장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 글의 주제는 저작권에 대한 법적 장치 강화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대가와 같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같은 인식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관심은 뭐예요? 저작권을 위반하면 약이 되는 문제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작권 중요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위반하게 되었을 때 약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정답이 그러면은 몇 번이가 될지 대충 감을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읽고 먼저 정답을 찾고 가운데 내용 읽어볼게요. 창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홍보입니다. 회사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이미지를 써야 되겠죠. 전부 그리거나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웹상에서 구하니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확인해야 되죠. 바로 RF 이미지와 RM 이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를 구해서 홍보할 때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잘 써야 돼. 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저작권 관련 이슈와 홍보시 관련된 주의사항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내용 간단하게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미지나 폰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료화되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필요하게 되면서부터 법적인 분쟁까지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들의 권리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통상적인 저작권료가 창업을 준비하는데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지식 수준 또한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이용 방식을 확인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명한 경제학자인 땡땡땡 교수가 뭔가 얘기했네요. 자료를 읽고 바르게 요약한 사람을 골라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약이라는 단어만 보면, 의도라는 단어만 보면 대충 이게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이야기예요? 주제와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근거로 해서 정답을 발견하시면 되는데요. 살펴봤더니 친기업적 태도, 반기업적 정책, 작은 따옴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반기업적 논리로, 반기업적 나왔죠? 반기업적 논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친기업적이라는 단어의 본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뭔가 반기업적인 정책과
친기업적인 태도를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친기업적이라는 단어의 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전형적인 미괄식 형태의 글,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이자 의도이자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긴 했지만요. NCS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무엇일지 주제가 무엇일지 계속 판단해 보시면서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기업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서술했겠죠. 하지만 정답을 찾아 나가는 데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제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정답을 찾아내시고 다른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